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정자는 새벽부터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와 신문사 주소가 적힌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지 위에는 그녀의 또박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재산을 탈취한 아들과 며느리의 불법 등기권, 첨부 증거와 함께 신고합니다. 정자는 봉투를 봉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겠구나. 아침 햇살이 뜰 무렵 그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정자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앞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직원에게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등기로 부탁드립니다. 서울일보 사회부 앞으로요. 직원은 수취인 주소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자 정자는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무게가 함께 건네진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신문사 사회부 기자의 눈에 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기자는 서류를 꺼내 읽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노인의 정성스러운 글씨와 함께 첨부된 증거 서류, 녹취록, 사진 파일. 내용은 간단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노모의 재산을 아들이 위조 서류로 가로챈 사건. 그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팀장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한 줄을 읽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 기자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틀 뒤 구청 감사팀이 민수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관련 서류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을 겁니다. 감사팀 직원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위조입니다. 그리고 관련 녹음 파일이 언론에 전달됐습니다. 민수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받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고발했대요.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TV 화면에는 노모 재산 탈취 사건, 내부 증거 제보로 수사 착수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는 70대 여성 정자 씨로 아들 부부가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시각 정자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 미연이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뉴스에 할머니 이름 나왔어요. 그래, 할미가 아주 용감한 일을 한 거예요. 정자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쁜 일은 끝날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진 집 안에서 정자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던 민수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정자는 문 안쪽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땐 몰랐어. 그냥 욕심이었어. 정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사람의 욕심은 집보다 크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젠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돌아와 차를 끓였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쓰렸습니다. 복수의 끝엔 항상 공허가 남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건 단지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미연이 방에서 자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아이의 방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미는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이제 세상은 내 부모가 아니라 진실을 기억할 거예요. 밤하늘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정자는 커튼을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오래 묵은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야 내가 나로 돌아온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연일 아들 부부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부정등기, 위조 서명, 재건축 이권 개입,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고 윤정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플래시가 터졌고 그들의 얼굴은 이미 세상 앞에 낯설게 드러났습니다. 정자는 그 소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윤정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온기가 이제는 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속이 다 시원하지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원하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웃들은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지만 결국 사람이 살아온 대로 결과가 오는 법이죠. 그날 밤 정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민수는 초등학생이었고 윤정은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지금의 그들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걸까? 다음 날 구청 담당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자 어르신, 이제 진명의 복원 절차가 끝났습니다. 모든 서류가 어르신 명의로 다시 돌아왔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이 집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았네요. 직원이 돌아간 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오래된 벽에는 금이 살짝 가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이 집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겠죠. 한편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위임장을 어머니 몰래 제출하셨습니까?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조사관은 한숨을 쉬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윤정은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민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난 말렸어요. 민수가 하자고 해서 그랬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려움보다는 자기 연민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로를 탓하는 말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바람에 마른 고추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선 순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보고 싶었어요. 정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서 배워야 한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자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기신 집 열쇠야. 하지만 이건 아직 내 것이 아니야.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때 다시 주마. 민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야. 사람의 약속과 정이 쌓인 곳이야. 그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도 알겠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잃는 거란 걸. 그 말은 바람결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마루에 앉아 불 꺼진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슬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고요하게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 보이네요. 남은 건 이 집과 내 이름뿐이지만 그게 전부예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마당의 낙엽을 휩쓸며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작은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연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조사를 받으러 가며 아이를 맡기고 간 것이었죠. 정자는 그 말없이 떠난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녀의 마음에 남을 상처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미연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커다란 집을 그리고 그 위에 태양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 집이에요.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래, 우리 미연이가 그린 집이 제일 예쁘구나. 아이의 손끝이 색연필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근데 할머니,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자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엄마랑 아빠 이름 나왔어요.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경찰서에 갔냐고. 정자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미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람이 잘못을 하면 고칠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정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할미가 있잖니. 이제 할미가 지켜줄 거야. 그날 밤 미연이는 정자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난로불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연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진 걸 더 가지려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잃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란다. 우리 가족은 후자가 돼야 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미는 두 사람 다였지. 욕심도 부렸고 잃기 싫어서 울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배웠어요. 진짜 가진 건 마음뿐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연은 색연필을 꺼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커다란 나무 아래 웃고 있는 두 사람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다른 하나는 자기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예요. 정자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나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수야, 지금은 내가 벌인 일을 감당해야 할 때다. 후회한다고 다 돌아오진 않아. 하지만 기억해라. 죄를 지은 건 너지만 널 버린 적은 없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미연이 보러 가도 돼? 정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널 보고 싶어 할 때, 그때 오너라. 전화를 끊은 후 정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미움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손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고운 숨결이 고요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정자의 손을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구나. 새벽녘 눈이 그쳤습니다. 창문을 통해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흙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로 하얀 눈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남은 건 이 아이의 웃음뿐이에요. 그때 방 안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꿈 꿨어요. 무슨 꿈인데? 할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있었어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건 좋은 꿈이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긴 세월의 고통과 용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긴 겨울 동안 쌓였던 눈이 녹고 마당에는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자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바람이 살짝 들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느렸지만 단정했습니다. 무릎 위에는 손녀 미연의 원피스가 놓여 있었고 작은 꽃무늬천을 꿰매는 바늘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미연은 마당에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봄 냄새가 나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봄은 언제나 다시 오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민수와 윤정은 형량을 감경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분들이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죠. 그녀는 그날 밤 도연이 돌아간 뒤에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집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풀리는 날이 오면 그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며칠 뒤 미연이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아이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주셨어요. 봉투 안에는 학교에서 열린 미술대회 상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상장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미연이 참 잘했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의 그림에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할머니와 자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엔 따뜻한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자는 장독대에 새 뚜껑을 올려두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 보며 뭐라 했을까? 아마 잘 버텼다고 이젠 편히 살라 했겠지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구름 사이로 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오래전 남편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정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당에 화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싹이 올라온 난초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꽃이었지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나고 싶어요. 정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물을 줘라. 매주 한 번씩 와서. 민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정자는 덧붙였습니다. 그게 버리자. 그리고 마지막 기회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엔 그 눈물 속에 후회뿐 아니라 다짐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연은 할머니 곁에서 묻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화해한 거예요. 정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글쎄다, 화해라는 건 서로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거란다. 아직은 길지만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할미는 괜찮아요. 미연이가 있으니까요. 아이는 잠이 들었고 정자는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의 난초 화분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새벽에 다녀간 것이었죠. 정자는 그 화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잘 오고 있구나. 사람도 꽃처럼 다시 피는 거야.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두려움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연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평화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네요. 아니,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이겠죠. 늦겨울 아침, 부엌에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은숙은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낡은 식탁보 위엔 늘 그렇듯 2개의 그릇, 2개의 숟가락. 그녀는 무심히 반찬을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서로 말이 없어도 하루가 흘러간다. 정태가 방에서 나왔다. 셔츠에 다림질이 곱게 되어 있었고 머리는 평소보다 단정했다. 그의 얼굴엔 묘한 기색이 있었다.
은숙은 눈치 빠르게 그걸 알아챘다. 어디 나가시게요? 정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의자에 앉았다. 이젠 그만합시다. 은숙은 젓가락을 놓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태는 밥 대신 물만 한 모금 마셨다. 유산 정리됐어. 내 몫이 5억이래.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하려고. 이혼하자.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벽에 금이 가듯 그녀의 마음을 갈랐다. 은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 된장국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지만 냄새도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물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태는 시선을 피했다. 고마웠어. 그동안 같이 살아줘서.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순간 은숙은 손끝에서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끝낼 거면 왜 내 옆에 20년이나 있었을까? 창밖에 나무가 흔들렸다. 그녀는 그 흔들림 속에서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20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되었던 그 시절.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정태였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따뜻했다. 그는 혼자 된 그녀를 챙겨줬고 새 출발을 함께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그때 은숙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믿어도 될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 사람에게 전 재산을 맡기고 혼인신고 없이 살림을 합쳤다.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정태가 떠난 뒤 집안은 고요했다. 은숙은 식탁을 정리하며 물컵 하나를 들었다.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주름진 눈과 굳은 입술. 그녀는 속삭였다. 그동안 참 어리석었네, 은수가.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다. 은행 직원이었다. 정태 씨와 공동명의 계좌 해지 요청이 들어왔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해지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그녀는 모든 걸 끊었다. 마음속에서, 서류에서, 그리고 인연에서. 밤이 되자 거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식탁 위에는 찬밥 한 그릇과 식지 않은 된장국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맛은 없었지만 삼켰다. 눈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먹는 밥이구나. 그녀는 일기장을 꺼냈다. 맨 위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그 사람은 나를 버렸고 나는 그 사람을 버렸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끝은 시작이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작은 눈송이가 창문에 달라붙었다가 흘러내렸다. 은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 그렇게 떨어져야 봄이 오지.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등을 기대었다. 그 순간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하룻밤 사이 세상이 조용해졌다. 정태가 떠난 집은 적막했다. 은숙은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먼 산 끝으로 희미한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 집에는 나 혼자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가 두렵지 않았다. 무언가 오래 눌려있던 게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그녀는 오래된 찻잔을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해줬던 찻잔이었다. 그동안 정태가 싫어한다며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물건. 그녀는 찻잔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다시 나올 때가 됐지. 그녀의 눈빛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전 동네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공동명의 계좌 해지 완료됐습니다.
잔액은 2,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돈이면 나 혼자 한동안은 살 수 있겠지. 퇴직금도 보험금도 모두 그에게 맡겼지만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었다. 문제는 마음이었다. 배신의 흔적은 돈보다 깊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서류함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계약서, 보험증서, 재산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태의 이름이 들어간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태웠다. 불꽃이 타오르며 종이의 가장자리가 말려갔다. 그 냄새는 아프게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해방의 냄새이기도 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네. 그날 저녁 미나가 찾아왔다. 엄마, 아버지가 또 사고 쳤어요? 은숙은 놀라지도 않았다. 어떻게 알았니? 뉴스요. 상속받은 돈으로 투자한다면서 주식회사 차린대요.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욕심이 끝이 없구나. 미나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엄마,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은숙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 올렸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다만 이번엔 조용히 갈 거야. 며칠 뒤 은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도연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그는 서류를 보며 눈을 찌푸렸다. 사실혼 관계지만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은숙은 미소 지었다. 증거라면 많아요. 통장 거래 내역, 집 수리비 영수증,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낸 송금 내역. 모두 제 이름으로 남아있죠. 도연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준비가 잘 돼 있으시네요. 은숙은 천천히 대답했다. 당한 사람은 늘 준비가 늦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준비할 거예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녀의 코트 자락이 휘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이상하게도 자신이 조금 젊어진 듯했다. 마치 오래된 껍질을 벗어던진 느낌. 그녀는 길가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은 결심했다. 누구를 미워하기 전에 나부터 다시 살아보기로.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제의 절망 속에선 볼 수 없던 표정이었다. 밤이 되자 전화가 울렸다. 정태였다. 그의 목소리는 취한 듯 흐릿했다. 은숙, 나 지금 힘들어. 일이 잘 안 돼. 돈이 묶였어. 잠시만 도와줘.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 속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불편할 때마다 기대던 습관 같은 톤이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다.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은수가, 이제 울 일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해.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무너졌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건 복수의 시작이 아니라 회복의 첫걸음이었다. 초봄의 공기가 아직 차가웠다. 은숙은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멀리 보이는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번졌다. 그녀의 손엔 작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지난 20년간의 생활비, 집 수리비, 그리고
정태에게 송금한 내역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닌 가계부지만 그녀에겐 그게 인생의 기록이었다. 이제 그 기록이 무기가 될 차례였다. 버스가 멈추고 그녀는 내렸다. 정태가 새로 차렸다는 투자회사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문엔 번쩍이는 금색 글씨로 JK 자산관리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20년 동안 그가 가장 원하던 건 사랑이 아니라 이 세 글자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정태의 얼굴이 건물 유리벽에 비치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무실 안쪽에서 정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투자자들 모아 이번 주 안에 계약 마무리해.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훗날 모든 걸 바꾸게 될 줄은 아직 몰랐다. 사무실을 나온 그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도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인했습니다. 그 회사 불법 투자예요. 허가도 없고 유사수신 행위로 신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럴 줄 알았어요. 욕심은 언제나 눈을 가리죠. 도연은 신중히 말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혼 합의서도 아직 효력이 없어요. 정태가 법적으로 당신의 재산 일부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그 돈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 내 이름으로 대출도 받았었어요. 그게 남아있다면 이제 내 손에 칼이 있네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서류들 속에서 낯익은 도장을 발견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출 계약서, 그리고 정태의 서명이 함께 찍혀 있었다. 그녀는 그걸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 감았던 순간들이 이제 자신을 증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정태는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무대 위에 섰다. 여러분, 믿고 맡기시면 손해 없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확실합니다. 청중의 박수가 이어졌다. 그때 뒤쪽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신문사 기자들이 현장에 들어온 것이었다. 정태의 얼굴이 굳었다. 은숙이 제공한 내부 자료가 이미 언론에 흘러들어간 상태였다. 그날 밤 뉴스에는 이런 자막이 떴다. 무허가 투자회사 대표 정태 씨 경찰 조사 중. 은숙은 조용히 TV를 껐다. 그녀는 놀라지도 웃지도 않았다. 단지 오래된 먼지가 하나 털려나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전화가 울렸다. 정태였다. 은숙, 당신이 한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해?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나는 그냥 끝을 봤을 뿐이에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당신도 같이 망할 줄 알아. 그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걷고 빗소리를 들었다. 책상 위엔 불빛 아래 놓인 서류 한 묶음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다. 그건 정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위임장이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은숙은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래된 스카프를 둘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눈빛엔 지난 세월의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힘이 담겨 있었다. 밖으로 나가자 공기가 맑았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은숙은 길가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20해 동안 남의 그림자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햇살 아래 서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며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남겼다. 며칠이 흘렀다. 뉴스 속에서 정태의 얼굴이 다시 보였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며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기자들이 쏟아지는 플래시 속에서 외쳤다. 대표님, 불법 투자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 수가 수십 명인데요. 정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엔 초조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화면을 바라보던 은숙의 표정은 굳건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변호사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그 사람 회사 계좌 추적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게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그 회사 계좌로 들어간 돈 일부가 어르신 이름으로 된 대출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은숙의 손이 멈췄다. 그 말은 곧 정태가 나 몰래 내 이름을 이용했다는 뜻이었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엔 내가 피해자인 걸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그녀는 낡은 옷장을 열었다. 안쪽 깊은 서랍에 있던 통장을 꺼냈다. 20년 동안 함께 썼던 통장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번 돈, 남편의 보험금 일부, 그리고 정태가 관리하던 금액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펜으로 잔액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마음을 맡기면 돈도 맡긴다더니 정말 그랬네. 그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은행 창구에 앉은 그녀는 직원에게 말했다. 이 계좌 거래 내역, 최근 1년치 전부 출력해 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긴 종이 뭉치가 나왔다. 거기엔 JK 자산관리 입금이라는 글자가 반복되어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그 시각 정태는 사무실에서 투자자와 통화 중이었다. 걱정 마세요. 다 오해예요. 곧 수익금 돌려드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책상 위엔 수십 장의 계약서와 영수증이 널려 있었다. 도장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만 그중 절반은 조작된 것이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은숙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여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며칠 뒤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직원들이 허둥지둥 도망쳤고 정태는 붙잡혔다. 뉴스엔 다시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 무허가 투자업체 대표 구속. 피해자 수 37명.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지는 사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엔 피곤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은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도연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사람 구속됐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말했다. 끝이라기보다 이제야 빚이 갚아지는 거죠. 며칠 뒤 미나가 집을 찾아왔다. 엄마, 뉴스 봤어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요? 은숙은 웃지 않았다. 편하지 않아. 사람 하나 무너진 걸 봤다고 마음이 가벼워질 순 없지. 그녀는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덧붙였다. 하지만 최소한 이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아요. 그 말에 은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이제야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밤이 깊었다. 은숙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첫 장에는 그날, 그는 나를 버렸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 밑에 새로 한 줄을 썼다. 오늘 나는 나를 되찾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멀리서 봄비가 내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 사람은 몰랐겠지. 진짜 싸움은 그가 떠난 뒤에 시작됐다는 걸. 바람이 잠잠해지고 방 안엔 평온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 시간 무너졌던 자신을 되찾은 여인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잔잔했지만 누구보다 강했다.